북유럽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뉘하운 운하를 따라 늘어선 형형색색의 건물들, 자전거를 타고 여유롭게 출근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불리는 이곳에 한 젊은 여성 약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렌. 코펜하겐 대학교 약학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로 당뇨병 신약 개발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느린 삶의 미학, 회계를 추구하던 그녀 앞에 어느 날 미국 지사에서 발령받아온 한 한국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김민준.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노력파였지만 엘렌보다 직급은 낮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아래로 보기까지 했던 엘렌이었지만 1년 넘게 풀리지 않던 연구 앞에서 쓰러진 그 순간 운명처럼 그녀를 구해준 사람도,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를 풀어낸 사람도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한국으로 건너가 가정을 꾸렸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렌은 문득 코펜하겐이 그리워졌습니다. 빨리빨리 돌아가는 한국 생활에 지쳤다고 느낀 그녀는 3개월간의 휴가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코펜하겐에 머문 시간은 단 6일. 그녀는 황급히 비행기표를 바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그녀가 남편에게 건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나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느린 삶의 미학을 사랑하던 덴마크 여성이 고향에서 느낀 숨막힘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한 한국인 남자의 사랑을 알게 된 어느 덴마크 여성이 진정한 고향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멤버십 가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렌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셨고 어머니는 간호사셨습니다. 두 분 모두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분들이셨죠. 코펜하겐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서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직장을 자주 찾아가곤 했습니다. 제가 10살 무렵이었을 겁니다. 어느 봄날 토요일 오후 아버지 병원에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대기실에서 한 중년 남성분이 조용히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분은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표정에서 무언가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온 아버지께 그 환자분에 대해 여쭈자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분은 당뇨병 환자란다. 인슐린을 계속 맞아야 하는데 약값이 부담된다고 하시는구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환자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엄마, 약은 왜 그렇게 비싼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쓰는 건데 더 싸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말이지, 엘렌. 좋은 약을 만들려면 많은 돈과 시간이 든단다.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데도 오래 걸려. 하지만 그렇더라도 환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하는데 제약회사들이 너무 비싸게 파는 것도 문제지.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환자들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좋은 약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약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주말마다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의사와 간호사들이 어떻게 환자들을 돌보는지, 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환자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엘렌, 약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아니란다. 그 안에는 환자를 살리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야. 너도 만약 약학자가 된다면 그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저는 과학과 생물학에 미쳐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금요일 밤에 파티에 가거나 주말에 바닷가로 놀러 갈 때도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학교 실험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렌, 넌 정말 재미없게 산다. 우리랑 같이 놀면 좋잖아.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땐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책 속에서, 실험 속에서 제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전국 과학 경시대회에 나가 당뇨병 치료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상을 받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길이 나의 길이라고. 부모님은 시상식장에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코펜하겐 대학교 입학은 쉽지 않았습니다. 덴마크에서 손꼽히는 명문이었고 6년이라는 긴 과정이었기에 경쟁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히 합격했고 입학 첫날부터 꿈을 향해 달렸습니다.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실험실에 남아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유기화학, 약학, 생화학, 약물 동태학까지 배워야 할 것이 산더미 같았죠. 하지만 저는 즐거웠습니다. 매 학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설쳤습니다. 특히 3학년 때 들었던 약물화학 수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은 약이 어떻게 몸속에서 작용하는지, 분자 구조가 어떻게 효능을 결정하는지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수업을 들으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6년 동안 단 한 번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동기들은 저를 천재라고 불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천재가 아니라 그저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했을 뿐이라는 것을. 밤 12시까지 도서관에 남아있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주말에도 실험실에 나와 연구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졸업할 때는 당연히 수석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엘렌,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제 내 꿈을 펼쳐보렴. 아빠는 내가 훌륭한 약학자가 될 거라고 믿는다.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졸업 후에는 당뇨병 치료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회사였죠. 본사가 코펜하겐에 있었고 미국과 독일에도 지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연구원으로 시작했지만 2년 만에 팀 내 수석 연구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제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죠.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여러 제약회사에서 러브콜이 왔습니다. 보스턴의 한 회사는 연봉을 2배로 올려주겠다고 제안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회사는 더 좋은 연구 환경과 팀장 자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어요? 저쪽이 훨씬 좋은 조건인데. 동료들이 물었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돈만 보고 일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코펜하겐이 좋은걸요. 제 고향이고 제가 사랑하는 도시니까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코펜하겐을 사랑했습니다. 느리지만 여유 있는 생활, 친환경적인 도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길, 점심시간에 운하 옆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는 시간, 저녁에 퇴근하며 보는 노을.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완벽해 보이는 제 삶에도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극도의 효율과 성과를 요구하는 제약업계의 현실 속에서 제 열정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구는 계속되었지만 초심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릴 적 병원에서 보았던 그 환자분의 모습이 가끔 떠올랐습니다. 약값 때문에 힘들어하던 분들을 위해 더 좋고 싼 약을 만들고 싶었던 제 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어느새 저는 회사의 실적을 위해 상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어느 겨울밤, 저는 혼자 실험실에 남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코펜하겐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걸까? 성공하고 인정받고 있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텅 비어 있는데.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제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공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팀에 새로운 연구원이 합류합니다.
미국 지사에서 오신 분인데 다들 잘 협력해 주세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아시아인이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미국 지사에서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인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팀원이 한 명 늘었구나 하는 정도였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장 제 자리로 돌아와 일을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엘렌, 민준 씨 이력서 한번 봐봐요. 이력서를 받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 그것도 수석 졸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놀라기는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명문이었으니까요. 수석 졸업이네요. 대단하네요. 그렇지?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 민준 씨는 추가 합격자로 들어갔다더라고. 처음에는 대기 순번이었는데 누가 포기해서 간신히 입학했대. 아,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석이라고는 해도 결국 노력파구나. 천재는 아니었네. 나처럼 처음부터 당당히 합격한 게 아니라 운 좋게 들어가서 피나는 노력으로 수석이 된 거겠지. 그런 생각이 들자 민준 씨에 대한 제 태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저보다 나이가 서너 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수석 연구원이었고 그는 일반 연구원이었습니다. 제 안에 오만함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팀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석 연구원으로서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각자 맡은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 지난주에 부탁드린 실험은 어떻게 됐나요? 네, 엘렌 씨. 실험은 완료했는데 결과가 예상과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민준 씨는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훑어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민준 씨, 이 부분 데이터 정리가 잘못됐네요. 다시 하세요. 그리고 이 변수 설정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른 팀원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유독 민준 씨에게만 그렇게 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엘렌 씨. 다시 해보겠습니다. 민준 씨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불평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았다고 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노력파일 뿐이군. 시키는 건 군말 없이 하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민준 씨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아침 7시면 이미 실험실에 와 있었고 밤 9시가 넘어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후 8시쯤 되었는데 실험실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만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네, 오늘 중으로 끝내야 할 실험이 있어서요. 그렇게 늦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내일 해도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실하기는 하지만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를 너무 얕잡아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팀원 한 명이 어려운 계산 문제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정말요?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민준 씨는 잠시 문제를 들여다보더니 화이트보드에 풀이 과정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줄줄이 나왔고 마침내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실력이 있었던 겁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천만에요.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날 이후 저는 민준 씨를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단순한 노력파가 아니었습니다. 성실함과 경험으로 쌓아 올린 탄탄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그를 이성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능력 있는 동료일 뿐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늘 나서지 않았습니다. 팀 회의에서도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고 공을 내세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뒤에서 묵묵히 팀을 지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상사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팀원들은 서로 자기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만은 조용했습니다. 그가 뒤에서 얼마나 많은 추가 실험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정리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난 후 민준 씨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번 프로젝트 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민준 씨가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못 끝났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엘렌 씨. 하지만 팀 전체의 노력이었죠. 그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겸손한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하다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일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좋은 동료였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 팀은 당뇨병 치료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약물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중 획기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 중 상당수가 비만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연구하던 화합물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체중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박이 될 수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임원회의가 소집되었고 우리 팀은 최우선 프로젝트로 지정되었습니다. 예산도 대폭 늘었고 지원 인력도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수석 연구원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순조로웠습니다. 실험 결과가 계속 긍정적으로 나왔고 모두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핵심적인 화학 구조에 풀리지 않는 고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화합물이 왜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더 효과적인 약물로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험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진척이 없었습니다. 회사 지도부에서는 점점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중간 보고 회의가 있었는데 임원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엘렌, 도대체 언제쯤 돌파구를 찾을 건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잖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나? 경쟁사들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 알 텐데 뒤처지면 다 소용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열이 38도까지 올랐지만 저는 집에서 쉬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수석 연구원인 제가 빠지면 프로젝트가 더 지연될 테니까요. 엘렌 씨, 안색이 안 좋아요. 괜찮아요?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팀 분위기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열정적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팀원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상사의 눈에 띄고 싶어 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발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서로 공을 차지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도 않았고 공을 내세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준 씨가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였는데 실험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 민준 씨가 혼자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주말인데 왜 나오셨어요? 필요한 추가 실험이 좀 있어서요.
평일엔 다른 일도 많으니까 주말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 연구가 성공하면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자기 업적을 쌓으려고 할 때 민준 씨만은 환자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처음 약학을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준 씨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느 날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엘렌, 미안하지만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6개월 안에 가시적인 진척이 없으면 이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하기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6개월이라니요. 그건 너무. 나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주주들 압박이 너무 심해서 계속 예산만 쓰고 결과가 없으니까.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릴 적 병원에서 보았던 그 환자분이 떠올랐습니다. 약값 때문에 고통받던 사람들, 제가 돕고 싶었던 사람들, 그분들을 위한 약속을 깰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욱 필사적으로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연구에 쏟아부었습니다. 몸이 점점 망가져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지럼증이 잦아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저는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막막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죠. 창밖으로 코펜하겐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엘렌 씨, 아직 여기 계셨네요. 네, 그냥 좀 쉬려고요. 민준 씨는 제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커피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엘렌 씨, 압박감이 심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엘렌 씨가 최고의 연구자라고 생각해요. 이번 난관도 꼭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껏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엘렌 씨는 그동안 정말 힘들게 버텨오셨잖아요. 민준 씨는 조용히 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주었습니다. 울음이 조금 잦아들자 민준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엘렌 씨,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팀 전체가 도울 겁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엘렌 씨가 쓰러지면 이 프로젝트는 정말 끝이에요. 제발 몸 좀 챙기세요.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동료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저는 일어나서 민준 씨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엘렌 씨. 저는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제 책상 위에 비타민 C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메모와 함께 몸 챙기세요. 필체를 보니 민준 씨의 글씨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여성용 영양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메모가 있었습니다.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저는 원래 약에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약학을 전공했으니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 없으면 절대 먹지 않았죠. 하지만 민준 씨가 두고 간 영양제만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게실 사건 이후 저는 민준 씨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도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눈인사를 했고 그때마다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미소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연구가 진척되지 않은 채 1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점점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엘렌팀 프로젝트, 결국 실패하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 1년 넘게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잖아. 이런 소문이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주주들의 압박도 심해졌습니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이사회에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회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팀장님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공지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6개월 안에 가시적인 진척이 없으면 이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1년 넘게 해온 연구를 그냥 중단한다고요? 한 팀원이 항의했지만 팀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주주들의 결정이야. 더 이상 성과 없이 예산만 쓸 수는 없다는 거야.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6개월,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요. 꼭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포기한 듯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한 연구원은 이미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사 내 다른 팀으로 옮기려고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만이 외롭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코펜하겐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어두웠습니다. 오후 4시만 되면 해가 졌고 저녁 8시면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실험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모두 저녁 6시에 퇴근했고 민준 씨도 그날은 휴가를 냈습니다. 이틀 쉰다고 했습니다. 실험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왜 답이 나오지 않는 걸까?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쓰러지면 안 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저는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책상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실험 도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상이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도구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저도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순간에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일어나야 해.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렌, 엘렌. 그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엘렌, 정신 차려요. 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민준 씨, 엘렌, 조금만 기다려요. 지금 구급차 불렀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코펜하겐 시립병원이었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에 들어왔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했습니다. 엘렌 씨, 정신이 들어요? 민준 씨, 여긴 병원이에요. 네, 코펜하겐 시립병원이에요. 어떻게 제가 발견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쓰러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얼마나 있었어요? 하룻밤 지났어요. 과로와 영양실 조래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푹 쉬라고 하셨어요.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지러웠습니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요. 무리하면 안 돼요. 회사는, 연구는. 그때 민준 씨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엘렌 씨, 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제가 풀었어요. 저는 민준 씨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팀 전체가 매달려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그가 풀었다니요. 무슨 말이에요? 민준 씨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노트였는데 빽빽하게 계산식과 화학 구조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휴가 전날 밤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득 해결책이 떠올랐어요. 잠이 안 와서 그대로 일어나 계산을 시작했죠. 저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펴니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2시 15분.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군요. 밤새도록 풀어봤는데 다음날 낮쯤에 답이 나왔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계산이 틀린 건 아닐까 싶어서 민준 씨의 풀이를 따라가 보니 완벽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변수 하나를 그가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화합물의 특정 부분이 체내에서 변형되면서 생기는 대사물질. 바로 그것이 체중 감소 효과를 일으키는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확신이 없어서 몇 번이고 검증했었어요. 모든 변수를 다시 확인하고 계산도 5번 넘게 반복했죠.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휴가를 낸 거군요. 네. 이틀 동안 집에서 혼자 검증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확신을 갖게 됐죠. 엘렌 씨에게 알리려고 회사에 갔는데 실험실 불이 켜져 있길래 들어가 보니 엘렌 씨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동안 제가 그토록 고민했던 문제를 민준 씨가 하룻밤 만에 풀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저를 발견해 준 것이 바로 그였다는 것도. 고마워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이제 더는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요. 엘렌 씨는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제 상태를 확인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은 푹 쉬셔야 합니다. 과로의 탈진이에요.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 선생님께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하루만 더 쉬고 바로 회사에 가야 해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3일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결국 조건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을 잘 챙겨 먹고 무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음 날 저는 민준 씨와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답을 찾았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엘렌, 벌써 나와도 괜찮아? 병원에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여러분께 알릴 소식이 있어서요. 민준 씨가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찾아낸 해결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을수록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화합물의 구조를 분석해서 그것이 어떻게 지방세포에 작용하는지 밝혀내면 되는 겁니다. 민준 씨의 설명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팀장님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참으면서. 정말 대단해요, 민준 씨. 1년 넘게 우리가 찾지 못했던 것을 한 팀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 팀 전체가 축적한 데이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그 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해결책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실험 결과가 계속 긍정적으로 나왔고 3개월 만에 핵심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밝혀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신약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혈당 조절은 물론 체중 감소 효과도 확실했습니다. 부작용도 기존 약물들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회사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주가가 급등했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들로부터 기술 이전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공로를 인정하는 포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민준 씨가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문제를 풀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 씨는 달랐습니다. 이번 성공은 팀 전체의 노력입니다. 1년 넘게 모두가 함께 고민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를 맞췄을 뿐입니다. 민준 씨는 끝까지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팀 전체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그런 민준 씨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민준 씨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민준 씨,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성공은 민준 씨 덕분이잖아요. 아니에요, 엘렌 씨. 정말 팀 전체의 노력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었어도 지난 1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엘렌 씨가 쓰러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열정이 저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엘렌 씨가 없었다면 저도 그렇게 간절하게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겸손함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팀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저는 그런 민준 씨의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저는 민준 씨에게 따로 연락했습니다. 민준 씨, 시간 있어요? 저녁 같이 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엘렌 씨. 우리는 코펜하겐 시내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리하운 운하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형형색색의 건물들이 물에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민준 씨가 없었으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했을 거예요. 저야말로 엘렌 씨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엘렌 씨의 열정과 헌신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은 민준 씨에게 할 말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민준 씨를 좋아해요. 동료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민준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엘렌 씨를 좋아해요. 오래전부터. 처음 코펜하겐에 왔을 때부터 엘렌 씨에게 끌렸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런데 엘렌 씨는 너무 대단한 분이라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뉘하운 운하를 따라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코펜하겐의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민준 씨와의 연애는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주말에는 코펜하겐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티볼리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고 스트레의 거리를 산책하고 크롬보르 성도 함께 갔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빨리빨리해요. 덴마크랑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모든 게 빨라요. 배달도 빠르고 사람들도 빨리 움직여요. 지하철에서도 다들 뛰어다닌다니까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왜요? 저는 한국에서 자라서 그게 당연했는데 미국에 가니까 모든 게 느린 거예요. 버스도 자주 안 오고 배달도 1시간 넘게 걸리고 그때 깨달았죠. 한국이 얼마나 빠른 나라인지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느린 삶의 미학을 사랑하는 저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빨리 살면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익숙해지면 편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되니까. 회사에서 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신약 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임원 제의도 받았습니다. 연봉도 크게 올랐고 회사 내에서 제 입지는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여기에 있어야 할까?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준 씨와 제 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코펜하겐의 노을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 씨, 저 회사 그만둘까 해요. 갑자기요? 왜요?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어요. 지금이 제 커리어의 정점인 것 같아서. 여기서 더 하면 내리막길일 것 같아요. 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렌 씨가 원한다면 저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그만두고 뭘 하실 건데요? 안식년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일만 했으니까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한국이요? 민준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민준 씨 고향이잖아요.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해보고 싶어요. 민준 씨만 괜찮다면. 민준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한국에 갈 거예요? 네, 같이. 민준 씨도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 안 해요? 미국 지사도 있지만 한국도 있잖아요. 그야 당연하죠. 고향이니까요. 부모님도 계시고. 근데 엘렌 씨가 적응하기 힘들까봐 걱정돼요. 정말 모든 게 빠르거든요. 괜찮아요.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민준 씨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회사에 안식년을 신청했고 민준 씨도 한국 지사로 발령을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흔쾌히 승인해 주었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코펜하겐을 떠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엘렌, 연락 자주 하렴. 네, 엄마, 자주 할게요. 민준 군,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아버지가 민준 씨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부터 어마어마하게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코펜하겐 공항의 몇 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민준 씨, 여기 정말 크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빨리 걸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한국은 빠르다고. 공항도 이런데 서울 시내는 더해요. 입국 심사부터 달랐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금방 통과했습니다. 짐을 찾는 것도 빨랐습니다. 코펜하겐에서는 짐이 나오는 데만 30분씩 걸렸는데 여기서는 10분 만에 나왔습니다. 공항에는 민준 씨의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시어머님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고 시아버님은 근엄한 표정이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민준 씨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던 엘렌이에요.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엘렌, 어서 와요.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 차 안에서 본 풍경은 신기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했고 도로는 넓게 잘 닦여 있었습니다. 차들도 빠르게 달렸습니다. 민준 씨의 부모님은 강동구에 살고 계셨습니다. 타워 아파트였는데 코펜하겐의 집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건물에 많은 세대가 모여 사는 형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 며느리였지만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엘렌, 배고프지?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어? 네, 어머님. 저 한국 음식 좋아해요. 시어머님은 부엌으로 가시더니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육볶음, 된장찌개, 갈비찜, 각종 나물들,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식사하면서 시어머님이 한국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제육볶음이라고 하는 거야. 제육볶음. 제육볶음. 어머, 잘하네. 이건
된장찌개, 된장찌개. 시어머님은 제가 한국말을 따라하는 것이 신기한지 계속 웃으셨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정말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첫날 밤, 민준 씨와 저는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밤 11시였는데도 거리는 밝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민준 씨, 여기는 밤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네, 한국은 밤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도 많고요. 정말요? 편의점 가볼래요? 우리는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24시간 영업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종류별로 정리된 도시락, 다양한 음료수, 과자, 아이스크림, 코펜하겐의 작은 식료품점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정말 크네요. 그리고 없는 게 없어요. 편의점은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마트는 훨씬 더 크죠. 며칠 후 민준 씨는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지사는 강동구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님이 자주 오셔서 한국 요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육볶음을 볶는 법, 된장찌개를 끓이는 법, 갈비찜 양념하는 법,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배가 고파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가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문하면 돼요. 먹고 싶은 음식 고르고 주소 입력하고 결제하면 끝. 얼마나 걸려요? 대부분 30분 안에 와요. 30분이요? 정말요? 네. 빠르면 20분도 안 걸려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펜하겐에서는 배달 음식을 시키면 1시간 반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정말 30분도 안 되어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니, 적응을 넘어 편안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되었습니다. 지하철은 몇 분 간격으로 왔고 버스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지 9개월이 채 안 되었을 때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리가 늦어져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는데 2줄이 나온 것입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민준 씨, 저 임신했어요. 민준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6주래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단출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엘렌, 정말 축하한다. 우리 손주가 생긴다니. 어머님, 감사합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서울의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부모님도 덴마크에서 오셨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덴마크로 돌아가려던 계획을 완전히 접기로 제 딸을 한국에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그리고 민준 씨의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엘렌, 정말 한국에서 계속 살 거야? 고향이 그립지 않고? 시어머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님, 여기가 좋아요. 그리고 아이는 이곳에서 키우고 싶어요.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면서요. 고맙다, 얘야.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그렇게 저는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울 강동구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준 씨는 강동구 인근 제약회사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했고, 저는 딸 하나를 키우면서 프리랜서 연구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하나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한국말과 덴마크어를 둘 다 하는 귀여운 딸이었습니다. 이제 5살이 된 하나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강동구에서의 생활은 편안했습니다. 근처에 큰 공원도 있었고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마트, 병원, 은행 모든 것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코펜하겐이 그리워졌습니다. 맑은 공기, 여유로운 생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그 시절이 5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편리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바쁘게 움직였고 모든 것이 효율 중심이었습니다.
문득 코펜하겐의 느림이 그리워졌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저는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코펜하겐에 좀 다녀올게요. 코펜하겐이요? 갑자기? 네, 고향이 너무 그리워요. 3개월 정도 머물다 올게요. 한국도 좋지만 가끔은 느린 생활이 그리워요. 여기는 모든 게 너무 빠르잖아요. 민준 씨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부모님도 뵙고 오면 좋겠네요. 엘렌도 쉬어야지. 그동안 육아하느라 고생 많았잖아요. 하나는 어떡하죠? 제가 부모님께 여쭤볼게요. 봐주실 거예요. 걱정 마요. 민준 씨는 정말 시부모님께 여쭤봤고 시어머님은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엘렌, 걱정 말고 다녀오렴. 하나는 우리가 잘 볼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준 씨는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비행기 표도 예매해주고 코펜하겐에서 지낼 숙소도 찾아주었습니다. 부모님 집 근처에 에어비앤비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5년 만에 가는 고향이었습니다. 부모님과는 자주 영상통화를 했지만 직접 뵙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하나와 민준 씨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빨리 와. 응, 하나. 엄마 3개월 뒤에 올게.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 응, 엄마. 민준 씨는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요. 그동안 하나 잘 부탁해요. 걱정 마요. 전화 자주 할게요. 11시간의 비행 끝에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맑고 시원했습니다.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엘렌, 엄마, 아빠,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부모님은 5년 사이에 부쩍 늙으신 듯 했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가는 길, 창밖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5년 전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형형색색의 건물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여유로운 분위기,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첫날은 좋았습니다. 부모님과 오랜만에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덴마크 음식도 먹고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익숙한 거리, 맑은 공기, 느리게 흐르는 시간, 모든 것이 그리웠던 그대로였습니다. 첫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코펜하겐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냉기였습니다. 12월에 코펜하겐은 추웠습니다. 부모님 댁은 라디에이터 방식으로 난방을 했는데 공기만 데워질 뿐 몸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공기가 건조해서 목이 아팠습니다. 문득 강동구 집의 바닥 난방이 그리워졌습니다. 바닥부터 뜨끈하게 데워지는 온돌 난방, 온몸을 감싸는 듯한 그 따스함, 습도가 적절히 유지되는 그 안락함이 간절했습니다. 엄마, 여기 좀 춥지 않아요? 그래? 나는 괜찮은데 라디에이터 온도 더 올릴까? 네, 그래, 주세요. 하지만 온도를 올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기만 더 건조해질 뿐이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시내에 나가보았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 들렀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을 보니 오후 6시면 문을 닫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으면 밤 11시까지는 열었을 텐데, 아니 24시간 카페도 많았을 텐데, 하지만 여기서는 오후 6시면 끝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배달 앱을 켜보니 선택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피자, 햄버거, 중국 요리 정도, 그리고 배달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30분이면 도착했는데 치킨, 중식, 일식, 양식 뭐든지 시킬 수 있었는데 문득 그것이 그리워졌습니다. 저는 결국 직접 나가서 식료품점에 갔습니다. 하지만 오후 8시가 넘은 시간이라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간신히 한 군데 열린 곳을 찾았지만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밤 12시든 새벽 3시든 언제든 가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넷째 날 밤, 저는 늦게까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밤 11시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거리는 어둡고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로등은 있었지만 어딘가 으슥했습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덮쳐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밤 11시에 혼자 편의점에 가도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밝았고 사람들도 많았으니까요. CCTV도 곳곳에 있었고 경찰 순찰도 잦았습니다. 치안이 정말 좋았죠. 하지만 코펜하겐은 달랐습니다. 중심가인데도 밤에는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리워했던 것은 코펜하겐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느린 삶의 미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불편함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생활이라고 여겼던 것은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편리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30분 배달, 24시간 편의점, 효율적인 대중교통, 안전한 치안, 따뜻한 바닥 난방,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했습니다.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죠. 오랜 친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중했지만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가족들이 보여주었던 따뜻한 관심과 정이 그리웠습니다. 시어머님이 매일 전화해서 하나는 밥 잘 먹었는지, 저는 괜찮은지 물어봐 주셨던 것이 그리웠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 정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3개월이라고 했지만 6일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다른 의미로 숨이 막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표를 변경하고 싶은데요. 최대한 빨리 서울로 가는 편으로요. 원래 예약하신 표는 3개월 뒤인데요. 일정 변경 수수료가 상당한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얼마든지 낼게요. 추가 금액을 내고 그날 저녁 비행기표를 구했습니다. 부모님께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앱간, 무슨 일이니? 별일 있는 거니? 엄마, 그냥 갑자기 하나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한국이 그리워요. 부모님은 아쉬워하셨지만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족이 우선이지. 또 오렴. 네, 엄마. 다음엔 하나랑 민준 씨랑 같이 올게요.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편리함과 안정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밝은 조명, 깨끗한 시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반가웠습니다. 민준 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도 함께였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엘렌,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민준 씨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하나도 껴안았습니다. 여보, 나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하나 엄마다. 엄마, 하나가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부모님은 괜찮으세요? 네, 부모님은 괜찮아요. 코펜하겐이 정말 숨 막혀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민준 씨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천천히 얘기해봐요. 차에서 얘기합시다. 차 안에서 저는 단 6일 동안 겪었던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불편했던 난방, 느린 배달, 일찍 닫는 가게들, 불안했던 치안, 외로웠던 순간들,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공기만 데우고 몸은 안 따뜻해요. 한국의 바닥 난방이 그리웠어요. 바닥이 뜨끈한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때 알았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혼자 걷는 게 무서웠어요. 강동구에서는 밤 11시에 편의점에 가도 전혀 안 무섭잖아요. 근데 코펜하겐은 밤에는 조심해야 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진정으로 그리워했던 것은 코펜하겐의 맑은 공기나 느린 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을. 민준 씨와 하나,
그리고 한국의 가족들이 주는 따뜻한 정이었어요. 강동구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엘렌, 왜 이렇게 빨리 왔니?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저는 시어머님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정성껏 차려주신 한국 음식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제육볶음, 된장찌개, 갈비찜, 각종 나물들, 모든 것이 맛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맛이에요. 이게 먹고 싶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코펜하겐에서 고생 많았지. 식사 후 민준 씨와 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와 함께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동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여전히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오가는 활기 있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확실히 깨달았어요. 뭘요? 한국이 제 진짜 고향이라는 걸요. 민준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코펜하겐이 그리웠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니었어요. 제가 그리워했던 건 바로 여기였어요. 당신과 하나, 그리고 이 가족이 있는 곳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국은 한번 맛보면 다시는 떠날 수 없는 곳이에요. 편리함도 편리함이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있잖아요. 24시간 편의점에 30분 배달, 안전한 거리, 따뜻한 바닥 난방. 이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민준 씨는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엘렌, 고마워요. 한국을 선택해줘서. 아니에요. 내가 고마워요. 나를 맞아줘서. 당신이 있는 이곳이 이제 제 진짜 조국이에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느린 삶의 미학이라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환상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빠르거나 느리거나 하는 삶의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서로를 아끼고 걱정해주는 마음,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그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딸, 따뜻한 가족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편리함과 안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덴마크 출신 엘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엘렌, 김민준의 아내, 하나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돌이 바닥을 데워주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여전히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나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이 나의 고향이었습니다. 한국인 남자 김민준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코펜하겐의 느림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준 씨를 만나고 한국을 알게 되면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가 저를 깨웠습니다. 엄마, 일어나. 어린이집 가야 해. 응, 하나, 엄마가 데려다 줄게. 정말? 엄마랑 같이 가? 그럼, 같이 가자. 하나와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가는 길. 강동구의 아침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문을 여는 가게들, 모든 것이 활기에 차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하나를 내려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날 곳은 바로 여기구나.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크겠지. 그리고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딸이 이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에서 따뜻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라는 것.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당신이 있는 곳이 나의 조국입니다. 그리고 그 조국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확인해보세요.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